지금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1세대 2주택에 가보면 거기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기서 있는 2주택은 그냥 3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2주택 어떻게 3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했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주택을 두고 있는 분들은 3주택으로 지금 가세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종부세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정말 부담스럽게 무겁다는 거예요.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에 한국 1등 했습니다. 61조라고 하는 세수가 초과 세수가 돼버렸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나? 근데 그 세수에 가장 에러가 난 쪽이 어느 쪽이냐 하면 양도소득세였어요. 크나큰 문제가 어떤 요건이 하나 탁 바뀌면 이 세계 완전 점핑을 해버립니다.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야, 종부세 폐지되면 세금 누가 내? 종부세 폐지되면요 재산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겨먹었다. 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냐. 안녕하십니까. 자유기업원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종부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종부세가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정치적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세금이 제대로 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갈등만 이야기하고 또 부동산 분야의 혼란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부세 과연 필요하냐?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다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룰 정도로 문제가 참 많습니다. 과연 종부세 어떻게 만들어졌고 또 이 내용이 뭐고 또 이 현재 어떤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 이런 문제점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요. 또 그래서 종부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정말 폐지해야 될지 아니면은 부분적으로나마 긍정성이 있다면 이것을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적으로 세제의 개편을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자리로 한번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각계의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서 한번 이 주제 발표와 토론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지금 뭐 이렇게 발표를 해도 이게 금방 없어질 것 같지도 않고 실제로 이게 여기에 대한 불합리한 점들을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바뀌는 속도는 굉장히 늦더라고요. 최근에 조금 이제 좀 바꾸겠다고 기재부에서 한 건이지만 굉장히 속도가 느리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답답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발표할 것은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목차가 재산세,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렇게 잡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얘기하려고 하면 재산세 문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재산세. 그래서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산세와 이 종합부동산세는 가세 대상, 일반적으로 우리 세법에서는 가세 물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이 가세 물건이라는 것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재산세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이 종부세에 들어가 있는 토지와 건물 이런 거 이외에도 항공기, 선박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항공기, 선박은 실제 항공기하고 선박은 움직이긴 하지만 워낙 덩치가 크고 고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재산세법에서는 그러한 그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산세와 종부세는 완전히 가세 물건이 동일하다. 그럼 이러한 어떤 세목들이 재산세와 종부세 이외에도 지금까지 어떻게 존재했었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전혀 이런 것들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가세 물건이 있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세하다가 그와 동일한 가세 물건에 대해서 또 가세해버리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같이 가세하다 보니까 이중가세에 대한 조정 문제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이중가세에 대한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해 A 세목과 B 세목이 가세 물건이 필연적으로 겹치는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겹친 것, 할 수 없이 겹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 문제를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처음부터 완전히 겹치는 걸 알면서 세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지금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은 이건 세법 논리에서 볼 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가장 대표적인 이중과세에 대한 조정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게 있어요. 외국납부세액공제. A국가 B국가 내 가세 관할권이 서로 다르죠. 똑같은 세원이라 하더라도 자 삼성전자가 한국에서도 소득을 일으키고 해외에서도 소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소득에 대한 원천지가 한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이러다 보면
각국에 있어서의 어떤 가세권이 서로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국세청에 해당하는 IRS가 한국의 우리 국세청하고 어떤 부분은 같이 가세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한국과 외국에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세청이 가세해버립니다. 왜? 내국법인이니까. 그런데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 IRS가 또 가세해버립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처음부터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가세가 하는 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벌어진 거거든요. 이때 이제 이중에 대한 이중가세에 대한 조정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이 대표적인 이중가세에 대한 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보면 여기 이제 재산세 보면 제가 이제 미리 좀 이제 나중에 꼭 혹시 흘릴까봐 말씀드리면, 재산세하고 종부세가 다른 점은 하나 있습니다. 재산세는 물건별 가세를 합니다. 물건별로. A 물건, B 물건, C 물건. 그런데 종부세는 인별 가산을 해요. 인별 가세를.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이 재산을 주택을 여러 군데 들고 있으면 다 합산을 해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은 이걸 또 합산하는 거하고, 어떤 사람은 야, 종부세 폐지하자 그러면, 야, 종부세는 재산세하고 달라. 재산세는 물건별 가세고 얘는 지금 인별 가세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인별 가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산세도 기존에 있는 세율 자체도 누진세율 구조예요. 누진세율 구조라고요. 그러면 누진세율 구조 하에 있는 것을 또 합산해서 또 누진세율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형태의 세목을 신설한다고 하는 것은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생기고요. 이 보면, 자, 보시죠. 가세 대상에서 이 재산세가 토지, 주택, 요게 이제 우리가 그 관련된 종부세 가세하는 거죠. 그 이외에 항공기, 선박,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 쓰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서로가 정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하시고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재산세 가세 대상과 구분해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한테 깊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토지와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재산세와 종부세의 가세 물건이 동일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산세 가세 표준은 보면요, 우리가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그 기준시가 아니라 이제 우리 공시가액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세율 곱합니다. 그런데 여기 재산세 같은 경우는 시가 표준액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도 거의 공시지가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말은 틀리지만. 거기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같은 개념을 쓰고요, 세율 곱하는데, 여기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말은 같이 쓰지만 여기에 60%나 70% 쓰는 것은 재산세 같은 경우는 계속 올리지도 않고 여기 정해놓은 거죠. 요건 이렇게 정해놨어요. 토지의 경우는 70%, 주택의 경우는 60%, 이렇게. 선박과 항공기 같은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게 따로 없고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70%나 60%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생겨난 이제 나름대로의 연역적인 어떤 그 이유를 보면, 이게 1보다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감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지금 보면 우리가 지금 그 종부세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시가를 맞춘다고 해서 올려왔는데, 이 금액은 처음에 생길 때는 우리가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만들었던 종부세가, 그때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금액이 커가지고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심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줄여줄까를 생각하다가 1보다 작은 숫자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들여와서 곱해버린 겁니다. 곱하다 보면 줄어들겠죠, 그죠?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 생겨난 이 비율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었는데, 이 비율이 지금은 이제 공정이라고 하는 요 공정시장가액이다, 이 말에 이제 방점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가에 맞추려고 올려왔던 겁니다. 어찌 보면 저는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란 말보다는, 만약에 우리가 그 내용을 수정하자면, 제가 이제 디테일한 미세 조정을 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비율이다, 이렇게 말하기 맞다. 조정 비율. 공정시장이란 말 자체가 여기 어울리는 말이 아니죠. 조정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 지방세법에 이제 보면 1세대 1주택.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1세대 2주택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정말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세법에서 계속적인 보호를 해왔던 그런 사항입니다.
1세대 1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1세대에는 보통 배우자가 필연적으로 포함이 되고요. 배우자. 1세대가 1주택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그냥 그 자기들이 필수적인 하나의 주거 요소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세법상으로도 굉장히 그 어떤 그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의식주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고가주택에 대해서 그 고가주택을 그 금액 기준금액을 뛰어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가지고 과세를 해왔던 것이 1세대 2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세법에서 제가 시가표준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시가표준은 우리가 지방세법에 쓰고 있는 용어인데 내용을 보게 되면 공시된 가액이다 이렇게 씀으로써 공시가액하고 그죠?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도 이제 공정시장 가입 비율이 나오는데 똑같은 공정시장 가입 비율인데 재산세제 쪽하고 종부세 쪽에서는 조금 이제 그죠? 적용하는 비율이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및 건축물은 70%, 주택은 60% 해가지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종부세 쪽에서는 계속적으로 시가에 붙이겠다고 이제 붙여 올라왔던 거죠. 자, 이제부터 우리 본격적으로 종부세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종부세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이 종부세를 들여올 때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항상 이게 우리가 세목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할 때 그 세목을 신설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무언가가 그 새로운 세월을 발굴할 필요가 있을 때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 필요할 때죠. 정부에서 돈은 필요한데 돈을 더 이상 거둘 데가 없고 할 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데 이게 이제 어찌 보면 그 말을 표방하진 않지만 우리가 어떤 그 정부에 쓸 재원이 더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할 때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래서 그때는 그런 의도였지만 실제로 할 때는 부동산 투기억제다 이렇게 나갔었어요. 실제로는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 경제 쪽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나름대로는 안정시키겠다 라고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만든 법이 종부세법입니다. 우리가 지방세 쪽에 그 재산세 쪽에는 목적이라는 게 없어요. 지방세제에 가보면 그냥 지방세 우리 재산세는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지 이 재산세에 대한 목적 자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법은 이렇게 지금 목적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해가지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키워드들이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자, 부동산이 너무 다주택자들이 많고 이 사람들이 많은 그 주택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의 공급 물량이 잠기게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 종부세를 도입하고 여기에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지방 교부세 쪽에서 이 지금 그 종부세 같은 경우는 100% 지방으로 내려보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실질적인 지방세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는 국세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방 교부세 쪽에서 100%를 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실질적인 지방세입니다. 이런 종류의 세목에 대해서는 지방세 쪽에 두는 게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본래. 그래서 재산세가 지방세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국세 쪽으로 와 있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어색한 포지셔닝입니다. 이게 잡혀놓은 게. 그래서 이게 지금 재산세라고 하는 지방세 쪽에 포함되어야 될 것을 국세 쪽으로 가져와서 그걸 가지고 지방교부세는 국세로 거둔 것 중에 뭐 일반적인 세금 같은 건 19.24%인가 그렇게 내려보내는데 여기는 100%를 지방으로 내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은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임에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때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은 반대를 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재원이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자, 그리고 과세 대상은 인별로 합산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인별로 합산해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됩니다.
자, 공시가액이 우리가 보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6억이고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예전엔 3억을 더 빼줬는데 지금 5억을 더 빼줘가지고 11억까지 올렸습니다. 11억. 그래서 여기 보면 그 5억과 11억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금액이 되고요. 그리고 주택분 종부세 가세표준 계산할 때 보면 가세표준은 인별주택의 공시가액에서 6억 원 빼고 5억 원 빼고 이 5억을 추가 빼주는 것은 단독명의의 1세대 1주택이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는데 2021년 작년까지죠. 95%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022년 이후는 그냥 100%까지 가겠다 이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거죠. 종부세법에 이제 그 가세표준 나와 있고요. 공정시장가액 비율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지금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4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우리가 가세표준에다가 곱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 그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고 거기다가 우리가 또 그 뭡니까 세율 곱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세율이란 말은 안 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세율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죠? 그렇다면 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가세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 가세 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 단계에서 제정해야 된다. 입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게 조세법률주의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의제매입세 공제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율이 있는데 그 율이 실질적으로는 세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게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다가 법 단계로 올렸습니다. 그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면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우리가 뭐 이걸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어디다 둬야 되냐 하면 저쪽에 종부세법에 둬야 되는 거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게 많지만 형식적으로 잘못된 것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종부세법 시행령에 두는 것도 잘못된 거거든요. 이거. 세법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잘못된 것 중에는 정말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하고 아주 미세하게 잘못된 걸 제가 혼재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리겠습니다. 워낙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그 디테일하게 잘못된 것도 많고 크게 잘못된 것도 많아서 이건 정말은 지적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제가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구종부세법을 보면 연도별 적용 비율이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가세표준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안 쓰고 연도별 적용 비율을 썼는데 이게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가세표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가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세율만 딱 곱하면 세액이 나오는 단계. 그걸 가세표준이라고 그러는데 이 연도별 적용 비율은 예전에는 옛날에는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가세표준에 포함되는 거로 해가지고 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자, 그 다음에 자 종부세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지금 써 있냐면 초기의 연도별 조정 비율. 이 연도별 조정 비율은 이제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생기기 전에 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과 현재 시행 중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연도별 조정 비율은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고 세액을 계산 후 곱하는 숫자다. 이거 세액을 계산한다. 가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거기다 세율 곱하고 또 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가세표준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액에다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한 것까지가 가세표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누진세율 구조화에서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도별 조정 비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도 이 세액의 크기는 연도별 조정 비율을 적용한 세액, 이게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최소한 그거보단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일단 도입된 비율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종부세 세율을 보면 종부세 세율은 예전에는 그냥 이게 하나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뭐 이런 식으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재밌는 것은 1세대 2주택에 가보면 거기에 가로 열고 마지막 예외사항에 조정지역 내 2주택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택이라고 하는 세율을 적용할 때 조정지역 내 2주택은 3주택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지역 내 2주택은 그 제외시켜버리고 3주택에 가서는 그 뒤에 뭐라고 이제 그 부가적으로 쓰고 있냐면 조정지역 내 2주택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서 있는 2주택은 그냥 3주택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규정입니다. 이건 정말로 제가 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드나, 2주택 어떻게 3주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본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법학을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했다고 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름대로의 어떤 규정들 간의 어떤 정합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2주택을 3주택으로 보겠다고 규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 3주택으로 보냐면 그 근거 규정이 그겁니다. 우리 3주택으로 본다고 그랬거든. 조정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서울 수도권은 대부분 조정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2주택을 두고 있는 분들은 3주택으로 지금 가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 많이 가세하고 싶으면 누진세를 높이면 돼요. 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면 누진세율을 높여서 굉장히 그 부담스러운 세액을 부담시킨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느냐? 문제 있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그 개인 소득세를 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법을 계속 전공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놀랄지 몰라도 예전에 우리나라 소득세의 세율이 거의 75%, 80%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조세 저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안 내니까 무조건. 75%, 80%라도 자기들 조세 저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안 내면 되니까. 고착도 안 되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75%, 80%의 소득세율이 있을 때도 조세 저항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75%, 80% 만들어도 그 나랑 관련 없어. 왜? 난 따로 현금으로 벌면 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때는 국세청이라고 하는 조직도 없었을 때고요. 거의 재무부 사세국이라는 데서 그 관할할 때인데 거의 트레이스가 추적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세율도 굉장히 높을 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득세 세율을 80%라고 만약에 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들고 이 폭동이 나죠, 폭동이. 왜? 내가 100을 버는데 80을 세금 내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 그 소득세 세율이 거의 60%에 육박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어딥니까? 북유럽 쪽에. 근데 북유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복지 혜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은 그래서 그 정도의 세율로 가세하게 되면 사람들이 근로의욕이 상실됩니다. 정말은 근로 그 자체가 좋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만약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난 그냥 뭐 실업자 수당이나 받고 나 그냥 세금 냈던 거 돌려받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우리나라 종부세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냐 하면 첫째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정말 부담스럽게 무겁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부담스럽게 무거운데 별 문제 있냐, 이걸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라고 생각하는 거죠. 정부에서 말할 때는 2%, 98%가 있는데 실제로 2%에 달린 식솔들을 생각하면 2%는 아니에요. 4%, 6%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정치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자, 전제가 뭡니까? 여기에 종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 종부세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내는 세금이 아니니까 난 관계없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이건 표로 연결될 때는요 거의 표를 한 2%에서 4%만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야 그거 되게 부담스러운 세금은 맞는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나는 내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그거 뭐 내가 그거 지지해 이렇게 돼버리면 정말은 이게 어떤 선거에 있어서는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종부세라고 하는 이 말을 꺼내기가 정말은 조심스러운 거죠. 정치하는 분들은 특히 선거로 이제 그죠 자리에 가는 분들이 이 종부세 얘기를 꺼내가지고 자꾸 종부세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표로 연결될까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정말 이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세금도 정말 내가 안 내더라도
내가 종부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만약에 종부세에 해당하는 그 어떤 이 구조나 그 세부담이 엄청나게 커가지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종부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야 그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이 어떤 그 이 시민의식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생각보다는 안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부세는 정말 이거는 그 정말 갈라치기 대표적인 이 세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처음부터 성격 자체가 이중과세에, 그죠? 이중과세에 돼 있는데, 이 이중과세를 일부러 만들어 놓고 이중과세 조정을 해준다. 실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우리나라의 그 기업들 26개하고 국세청하고 붙었는데요. 그 소송 내용이 뭐냐면, 이중과세 조정이 미흡하다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소송을 걸은 거죠. 근데 정말은요, 이중과세를 100%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경우는 세법에서 없습니다. 왜냐? 생각해보세요. 이중과세를 만약에 완벽하게 제거해 주려고 그러면 하나의 세목을 없애는 것과 똑같아요. 왜 과세합니까? 이중과세를 만약에 A 세목과 B 세목을 만들어 놨는데, 특히 로컬 텍스에서 이 두 개의 세목에서 이중과세를 완벽하게 조정해 준다 그러면 과세관청 정부 입장에서는요, 추가적인 세수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세목만 새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제가 그 논문에도 썼는데 그건 국세청 논리가 맞아요. 국세청은 세법을 입법하는 데는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야 그거 다 이렇게 제거해 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대법원은 어떻게 했냐? 납세자인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대법원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중과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걸 완전히 100% 제거하는 그런 이중과세는 또 없어요. 이중과세 효과는. 자, 이건 뭐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종부세 세율을 보면, 여기 보면 그 납세자가 1주택일 때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뭐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조정지역 내 2주택. 그래서 이게 지금 세율이 워낙 높아서 최근에 보니까 부동산 관련 세금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별로 안 높다 그렇게 주장하는 뭐 학자들도 계시고 통계도 나오고 하는데, 가장 최근에 그 자료를 보면 이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가장 높은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동률 1등을 했다는데 두 국가가. 근데 그게 뭐 정확히 1등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비슷한 수준이다. 그게 프랑스하고 한국입니다. 한국 1등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프랑스에서 뭐 살아보진 도 없고 세금을 제가 맞아본 적이 없어서 프랑스가 그 정도 무거운지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볼 때 어떤 일부의 국민들도 너무나 막대한 세금을 내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재산세 같은 성격은요, 이건 세수의 목적으로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산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방자치단체 내에 있는 그 부동산들, 거기에 대한 인프라를 그저 지원하기 때문에 그 인프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을 거두고 그 세금을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쓰고 있는 거죠. 실은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조세에 관련된 저에 대한 철학이 있는데요. 그 철학이 뭐냐면, 세금은 본래 남아도 안 좋고 모자라도 안 좋은 겁니다, 본래는. 정부에서 세금이라고 하는 그 나름대로 세수에 대한 추계, 최근에 세수 추계를 했다가 초과 세수가 돼서 이게 지금 뭐 박수를 칠 일인지 뭐 비난받아야 될 일인지 모르겠는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뭐 의도한 건 아니지만 61조라고 하는 세수가 초과 세수가 돼버렸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금을 많이 냈나? 근데 그 세수에 가장 크게 에스티메이션 에러가 난 쪽이 어느 쪽이냐면 양도소득세였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우리가 원래 추계를 하고 거기에 추계에 대한 실제로 실행을 해보고 징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이가 나더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추계한 거하고 똑같이 될 수는 없죠. 항상 그거보다 초과세수가 되거나 적자세수가 되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초과세수도 안 되고 적자세수도 안 되는 거예요, 본래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가 뭐 모자라면은 국채도 발행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이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세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은 시장에 대한 예측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시장에 대한 예측이. 다시 말하면 이쪽 그 세목에 대한 세수 추계를 한 쪽에서는
이건 이제 시장이 잡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조세 정책을 써가지고, 뭐 조세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정책을 써가지고, 이제는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세수를 잡았을 거고요. 시장은 아니라고 계속 했던 거죠.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가 난 것이 지금 그 양도소득세에서만 거의 한 15조? 13조에서 한 15조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측 오차율이 100%라고 그래요. 100%가 나버렸는데, 이건 좀 심하게 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굉장히 무겁다라고 하는 것이 또 이 종부세의 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2세대를, 그러니까 2주택을 3주택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것들은 정말은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종부세가 그냥 기존에 있는 걸 전제로 하고, 그나마 이거 좀 합리적으로 이게 개선해야 되겠는데, 2주택을 3주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니 하는 말이니까, 제가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지만 그것조차도 정말은 문제가 엄청 많은 그 규정이죠. 이 종부세 세율에 있어서 이 보면은 우리 연로자 공제하고요, 연로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가 있습니다. 종부세에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면요, 우리 대선 후보자들 TV 토론할 때 보면 어떤 분은 25억짜리가 세금이 5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실제 나와서 보니까 300만 원인데 400만 원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50만 원 60만 원 말하는 사람은 연로자 공제에다가 장기 공제에다가 뭐 할 거 다 뺀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다 어떻게 다 빼요? 그게 해당이 됩니까, 보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5억이다 그러면 얘도 3, 400만 낸다 그러면 그게 그 일반적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내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뭐 재산세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저도 하여튼 종부세 내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종부세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정말 크나큰 문제가, 이건 어찌 보면 입법자도 이렇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요건이 하나 딱 바뀌면 이 세 개 완전 점핑을 해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요건 하나가 딱 바뀌어버리면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한 채 남겼습니다. 그게 세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아들 뭐 둘,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분별대로 나눠 가지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분율이 20% 이상이 돼버리면 한 주택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3억 20% 기준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22.2다 내가 지분 비율이. 그럼 갑자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하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그죠? 그 주택을 합쳐서 2주택이 돼버리네. 2주택이 되는데 2주택은 또 어떻게 됩니까? 3주택이 됩니다, 조정지역 내에. 그러니까 1주택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는 그걸 이렇게 빼고 계산해보니까 800만 원이요. 그걸 넣고 계산해보니까 2천만 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800만 원이 2천만 원, 1200만 차이입니다. 세금으로서는 엄청난 세금 차이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최근에 기재부에서 고치겠다고 했죠. 근데 이걸 제가 고치겠다고 하면서도 저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걸 미리 예상 못했냐 이거죠. 지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집을 살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집을 팔고 사면 잘못하면 못 잡으니까 기존의 집을 안 팔고 먼저 삽니다. 이걸 샀다가 이걸 팔거든요, 기존에 있는 집을. 근데 그 상황에서 보게 되다 보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됩니다. 근데 그게 6월 1일 기준으로 2주택을 들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2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 그냥 2주택을 보는 거예요. 양도소득세에는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예외 규정이. 근데 양도소득세에 있는 그 규정이 종부세에는 없었습니다. 최근에 요번에 그 종부세 낸 분들은 이거 지금 일시적 2주택이 2주택으로 됐고, 그리고 더 재밌잖아요. 2주택에서 3주택 돼버리잖아요, 또.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거는 말이 안 돼도 한참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최근에 기재부에서 고치겠다고 지금 몇 가지 나왔는 게 이겁니다, 이거.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이런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정말은 세법을 입법하는 분들이 모든 사항을 다 이렇게 사항을 예상해서 만들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만들고 이게 시행착오를 겪는데, 이런 규정은 시행착오를 겪을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고칠 게 아니다, 이거. 미리부터 이건 예상했던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런데 이걸 왜 안 건드렸을까? 아마 뭐 자기들 시행착오라고 말씀할 수 있을 수 있죠, 기재부 쪽에서. 근데 이건 정말은 시행착오로서의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기 힘들었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양도소득세 다 있잖아요. 이거. 어? 일시적 이주택이라는 거 사람들이 그 얼마나 일반적인 상황입니까 이거. 집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뭐 5년 이상 보유, 장기 보유 공제죠. 장기 보유 공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문제를 한번 일으켰던 건데요. 장기 보유 공제하고 연로자 공제가 공동명의 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부들이 불이익을 받죠. 왜냐하면 그때는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였어야 돼요. 그건 현재 지금 선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거 말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아가지고 저도 한번 글을 쓴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우리 공동명의라고 하는 것은 정말은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도 공동명의를 하지만 최근에 부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페어하게 가정을 운영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부가 A와 B가 결혼하면 아파트 살 때 보통 공동명의 많이 해요, 젊은 분들은. 근데 그 공동명의가 여기서 불이익을 받죠. 근데 처음에 이제 집값이 많이 안 오를 때는 이 공동명의에 대한 이익만 있었는데 나중에 집값이 자꾸 올라 버리니까 공동명의에 대한 불이익이 이익보다 더 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입이 이만큼 지금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거는 선택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게 계속 그 상황이 바뀌어가면서 그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으니 고칠게. 근데 제가 볼 때 일시적 2주택이나 공동 그 아까 상속주택 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땐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예상을 못하고 입법을 했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정말 세부담 상한이 있는가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계산을 다 안 해봤는데 이 세부담 상한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긴 있어요. 지금 요 종부세법 10조에 자 그러면 종부세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인데요. 제가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종부세에 대한 디테일한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게 야 그거 놔두고 자꾸 디테일한 걸 자꾸 고쳐서 잘 해자는 거냐 아니면 그냥 막 없애자는 거냐 이렇게 자꾸 묻고 싶은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면 종부세는 폐지되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종부세 폐지 그러니까 야 종부세 폐지되면 세금 누가 내? 종부세 폐지되면요 재산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종부세 폐지라는 말을 앞세우면 세금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많이 내던 분들의 부자 감세다 자꾸 이런 말을 하기 쉬운데 종부세의 폐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종부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넣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재산세의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충분히 종부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종부세보다는 세부담이 적어지겠죠. 지금 종부세의 부담은 거의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의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부유세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들이 말이 많이 틀리는데요. 어떤 분들은 야 그거는 말이 종부세지 부유세야 부유세. 부유한 사람들 부과하는 세금이야. 어떤 사람은 부유세는 절대 아니야 그러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부유세라고 하는 그 세목이 있어요. 있는 국가들은. 근데 부유세는 어떻게 부과하냐면요. 순자산에 대해서 부과합니다. 순자산. 그게 맞잖아요. 정말은 부자라고 하는 것은 순자산이 얼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를 해야지. 이 사람이 100억이 있어요. 재산이. 근데 거기 부채가 한 95억 있어. 이 사람 순자산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5억. 그럼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비난하냐면 아니 그 돈도 없는 사람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 이렇게 하는데 돈 빌리고 안 빌리고는요 자기의 판단이고요. 그 판단에 대해서 책임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업에서 우리가 재무관리 쪽에서 말하는 레버리지 이펙트라는 거 있잖아요. 지렛대 효과. 원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차입 경영의 원칙이 아니라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빌린 자본비용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음으로써 기업을 꾸려나가는 거거든요. 그 레버리지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레버리지를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 레버리지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고 기업의 판단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러니까 부유세로 부과하려면 순자산을 가지고 부과하라는 거예요. 재산, 부동산이 30억 있다고 거기다 가세하는 게 아니고 30억에 그거 객관적인 부채들이 나오거든요. 30억에 근저당 설정돼 있고
돈 빌린 거 있고 이상한 게 있어요. 그거 빼줘야죠. 그거 안 빼주고 지금 계속 재산 많은 사람한테 매기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재산이 순재산입니까? 순자산입니까 이게? 그래서 일단 부유세라고 주장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거고요. 부유세가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세하면 안 되는 거죠. 제목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세가 이든 아니든 간에 저는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게 생겨먹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비합리적인 이중과세다. 그야말로 태어나지 말아야 될 걸 태어나게 해놓고 이중과세 조정하고 있다. 이게 지금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뭐 다른 것들은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부세는 두 번째 이유는 그렇게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정말 너무나 과도한 세금이라는 거죠. 너무나 과도하다. 서울에 집이 두 채 있는데 제가 아는 친구 하나는 2억 4천을 냈어요, 세금을. 작년에 얼마 냈냐니까 8천만 냈던 거죠. 근데 그러면 1억 6천을 더 냈는데 근데 이렇게 세금을 많이 매기다 보면 사람들은 어떤 심리가 작동을 하냐 보면 야,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어떤 요번에 최근에 기고한 글에도 썼는데 이런 상태가 계속 가지 못해 하면 재산이 그 부동산이 시장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돈을 빌려서라도.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보고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니까 팔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 팔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한 어떤 비정상적 세금이 정상화되면서 자기가 또 손해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심리적 기저가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종부세를 부과하면서도 이런 그 심리적인 기저가 있다. 종부세를 처음 만들 때가 2005년 정도였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재밌는 법이 하나 있는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게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미니 법인데요. 여기 가보면 조정법, 국세, 지방세와 조정 등에 관한 법률 2조가 국세에 대해서 쓰고 있고 3조가 지방세에 대한 세목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4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가세물건이 중복되는, 이 가세물건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조세법에서는. 가세물건이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에서 법도 제정해서는 안 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여기 2조와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이거 이외에는 절대 중복되는 걸,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어떠한 명목의 세목도 만들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국세에다가 종부세 집어넣었어요, 그때. 종합부동산세 도입할 때 이 국세 마지막 칸에다가 거의 마지막 칸에 종부세를 집어넣은 거예요. 종부세를. 이거 우리 종부세야. 그래 놓고 이제 이건 왜 4조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3조하고 이제 2조하고 3조 있으니까 이거 빼고는 또 이제 새로 창설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우린 여기 있다는 거야 이제.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법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 뜻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 지방세와 국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된다는 뜻으로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중과세가 되는 성격을 가지고 국세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규정을 두었다고 규정이 아니라고. 우리가 규정을 만들더라도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전부 체계적인, 그죠? 관계에서의 합리적인 정합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다가 국세에다가 이제 종부세 집어넣었으니까 관계없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2000년 12월 29일 개정에다가 밑에 2005년 1월 5일 개정에 그 어딘가 들어가 있죠. 종합부동산세 4번째가 5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지금 그때 끼워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어디 논문에서 제가 썼는데 이 규정의 본래 실질적 의미는 이렇게 집어넣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원래 실질적으로 성격이 같은 것은 창설하면 안 돼라는 뜻으로 만든 규정입니다. 무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보면 지방교부세법에 가보면 교부세 재원에서 교부세 재원은 다음 각호로 한다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1번의 일반적인 것들은 19.24%고 종부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은 100%를 보내버립니다. 실은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자기애들이 볼 때도 이건 실질적인 재산세예요. 재산세인데 국세에서 거두다 보니까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제가 아까 만약에 용어를 고친다면 조정 비율로 고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처음에 종부세가 도입되고 나서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조세 저항이 너무 심하니까 예전에 한번 그 한 반 정도 돌려준 적이 있어요. 다시 환급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수준은 예전에 돌려주기 전의 수준보다 더 높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종부세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제 기능을 못할 줄 알았어요. 형해화될 줄 알았어요. 무기력화돼 가지고 슬슬 시장에서 사라질 거로 생각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게 지금 다시 그냥 기승을 부린 거죠 지금. 이게 지금 세수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종부세 우리가 증가 속도는요 엄청나게 제가 늘었거든요,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래서 이게 지금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대한 그 취지도 세금을 줄여주려고 하는 취지였는데, 이걸 가지고 시가에 근접시킨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공시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곱하고 세율 곱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시가액도 시가에 근접한다는 거예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100%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세율도 좀 높였어요. 이거는요 제가 볼 땐 말이 안 된다고요. 아니, 공시가액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왜 이래다 자꾸 맞추려고 그럽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A와 B에 대한 공정시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A에다 B에다 곱하기 C를 해가지고 이 나온 숫자가 납세자가 부담할 정도가 되는가에 대한 걸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는 C라는 거,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D는 D가 나왔는데 나는 D는 모르겠고 A 현실화, B 현실화, C 높여 이렇게 해서 D 나오니까 난 D는 모르겠다. 우리는 A가 그냥 현실화 되는 건데 뭐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A에다 B에다 C 곱해서 나온 이 숫자가 정말 납세자들이 정말 이거 그러니까 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세금이, 우리가 소득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벌어들인 세금 중에서 일부를 내는 거고요, 보유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캐시플로우에서 플러스가 없어요.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세목에 대한 성격이 다른데요, 소득세는 법인세든 소득세든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가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보유세는 어떻게 해요? 뭐냐? 보유세는 그 재산 가액에 대해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정말은 재산 가액에 가세하는 것 자체가 실은 그렇게 논리가 닿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가세하는 거냐? 이 정도 재산이 있으면 이 정도 소득이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용치로 보는 거죠. 재산의 가액을 소득에 대한 대용치 정도로 봐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재산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부채를 다 빼주면 뭐 정확한 숫자가 나오겠지만, 부채도 빼주지 않는 상태에서 재산에 대해서 가세해버리면 실제로 그 사람의 상황은 그 상황이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부채는 모르겠고 재산 가액에 대해서 다 부과하겠다 라고 나오는 것은, 정말은 그것이 만약에 자기의 일이고 자기가 만약에 그렇게 너무 무거운 세금을 이렇게 부과당했을 때 기분이 어떻겠는가, 응?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은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세목이다. 그리고 아까 이제 제가 미세조정 얘기를 했는데, 일시적 2주택 인정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피상속인 소유 1주택을 상속인에게 이 상속이 되면서 분할돼 가지고 다주택자로 간주하는 거, 그리고 조정지역 2주택을 그냥 3주택으로 봐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뒤에서 양보해서 그러니까 종부세를 놔두자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규정을 두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양보해서 뒤로 물러나서 그래 좋아 하고 나오더라도 이런 규정을 보면, 야 정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 못했을까 입법자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부세가 재산세에 대해서 편입돼야 하는 이유, 종부세 폐지라고 하는 건요 종부세를 가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종부세는 결국 가세되지 않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 편입이 돼서 가세되는 겁니다. 자, 재산세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재산세도 단위세율로 가세하는 데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가세하는 것 자체도 실은 우리가 조세에 대한 어떤 각 납세자들에 대한 공평성을 제고한다 하는 것에 어찌 보면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누진세율 가세하면서 종부세를 따로 만들어서 또 누진세율로 엄청나게 가세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해 주겠다, 이건 좀 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 완전히 일치한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으로 다 내려보내잖아요. 결국 재산세 성격이거든요. 편입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른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 부유세에 대한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고, 2020년 기준 GDP 대비 자산세 비중이 3.976%인데 OECD 38개국 중에서 프랑스와 함께 공동 1위 했다는 거죠. 최근 자료입니다. 근데 2020년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요, 2021년에는 더 높아졌을 겁니다. 2021년 종부세가 엄청 더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020년 기준이잖아요. 2021년 우리가 종부세를 포함시켜서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볼 때는 프랑스보다 더 높을 것 같다. 독보적인 1위 할 것 같아요. 자, 아까 다른 거는 말씀드려서 제가 뺐고요. 뭐 다른 것들은 제가 다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공시가액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공시가액에 대해서 현실화시킨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1회 이렇게 근접을 시켰는데, 이 공시가액이라고 하는 건요, 예전에는 항상 60%에서 70% 정도 수준으로 유지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에 예전에는 그럼 왜 정말 시가에 60%나 70% 정도 수준으로 이걸 이렇게 줄여줬을까 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줄여주려고 줄여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동산 가격은요, 일반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우리가 공산품 등과 달라서 이 부동산 가격을 정확히 시가라고 하는 것을 트레이스 힘듭니다. 제가 이제 그 국세 심사 심판위원도 하고 조세 심판원이 있었는데, 실제 시가를 추적한다는 그 행위 자체가 엄청 힘들거든요. 매매 사례가, 감정가액, 뭐 한산취득가, 그 다음에 기준시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내려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힘들기 때문에 잘못하면 평가하는 쪽 입장에서는 시가로 봤는데, 그 시가를 거의 1에다가 시가에 근접시키다 보면 당하는 입장에서는 벌써 100을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사람이 그 개별적인 사항을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범퍼를 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범퍼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만큼 더 못 올라가게 앞에 막아놓은 거예요. 60, 70%는 앞에 30%나 40%의 범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 이거 올리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시가보다는 근접 올라가 더 이상 추월하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하에 가져온 그 숫자가 60에서 70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시가에 근접하지 않는데 왜 시가에 안 붙여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대선 하는 공약팀들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 공시가액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상승시키고 많이 줄여야 된다, 낮춰야 된다, 시가에 근접할 게 아니라, 이 의견이 양쪽이 다 나와 있는 걸 좀 봤어요.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이제 대선 기간, 캠페인 기간 중에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너무 쓸데없는 고집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부터 계속 논문이나 이런 데서 학자들이 주장하던 거가 이 내용이고요. 자, 이제 제가 뭐 거의 끝났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종합부동산세는 정말 그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서 가장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그 세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목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또 있냐는데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그게 안 되는지는 여러 번 제가 지금 여기 중간 과정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액은 무지막지하게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세액이 무지막지하게 높은데 정말은 일반인들 중에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리 넓혀도 10% 안 넘어가거든요. 그죠? 그 10대 90이라 그러면 90%의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침묵할 가능성이 많아요. 침묵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거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쓸 재원을, 그죠? 저는 이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자기들 예산을 짜잖아요, 예산. 그럼 예산을 짠다. 그럼 예산을 짜면 그 다음에 자기들이 그 예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때 잡을 수 있는 게 세금도 잡을 수 있고 세외 수입도 잡을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우리가 그 국가 채무를, 그죠? 국채를 발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세금을 100을 다 거두려다 보니까 너무 무거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0만 세금 거둘게. 30원 우리가 뭐 대외 수입에다가 정 안 돼서 20 정도는 우리가 국가 채무 우리가 짊어지겠다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할 국민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순서가. 우리가 100이 필요해. 100을 보니까 거기 군더더기 다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0을 진짜는 제일 좋은 거는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으로 한다는 거하고 국가 채무로 한다는 거는 엄격하게 성격이 다릅니다. 세금은 현재 지금 사는 사람들이 부담하는 거고, 국가 채무는 미래에 우리 자손들이 부담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국가 채무 짊어지는 거 안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현행에 지금 아버지, 어머니, 형이 벌고 있으면서 세금 내는 게 그거까지 도저히 메꿔지지 않으면, 야, 그래도 우리 국가 채무 좀 심어줘야 되겠다. 이럴 때는 국가 채무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 순서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회 구성원들, 국민들한테 동의를 구한다면 국가 채무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그 과정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냥 이거하고 이거 다 따로 노는 거죠. 세금은 그냥 거둘 때만큼 거두고 하다 보면 초과세 줘도 되고 적자세 줘도 되겠지. 이쪽은 거두고 나중에 안 되면 그냥 세금 우리 국채 발행하자. 이런 식의 어떤 그 접근 방법은 국민들이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까지 하겠습니다. 과연 종부세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가능한가?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유량 변수, 저량 변수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득에 의해서 형평성이 좌우되는 그러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이 종부세의 대상이 자산가액의 변화로 비실현 자본 이득일 수도 있고, 또 자산가액에 대한 귀속 임대료, imputed rent일 수도 있겠습니다. 플로우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러한 개념을 과연 적용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만들었냐?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형평성을 운운하기가 그 자체로 모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러면 이제 자산가액 전체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을 제고하려면 지분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겠죠. 되게 대한민국 보통 서민이라면 자기 집을 가졌다 하더라도 대부분 은행에 빚을 얻어서 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순자산에 대한 개념이 없이 형평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또 소득이 없는 사람을 그 자체로, 그러면 소득이 전혀 없는 사람이 재산을 가졌다고 해서 그러면 조합소득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럼 그 재산 자체를 분할해서 납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서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이러한 과세 체계는 금융소득과 또 부동산 간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도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빵값이 올라가고 빵값이 부족한데 빵에 대한 세금을 올려서 빵의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죠. 우리가 경제 언론에서 얘기하는 간단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려보면 당연히 이 세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임대인의 수요옥선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이와 같이 결국 이 임대인의 수요옥선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임대인의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장기적인 공급 곡선에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공급이 감소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은 플로우의 개념이죠. 그래서 임대로 내놓는 주택, 또 우리 수요 공급에서 주택의 가격을 얘기할 때는 파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공급의 요인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신규 주택의 건설, 또 멸실되는 주택을 그냥 놔두는 그런 그 수학의 변화에 따른 플로우의 변화를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 렌트 컨트롤 임대료를 상한제를 실시한 지역을 제가 직접 가보고 경험한 결과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빠르게 나타난다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감소하게 되죠. 장기 공급 도선을 따라서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금 부과 후에 균형점은 이와 같이 높은 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죠. 공급은 줄고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게 장기적으로 발생하느냐?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이 시점에서 세금이 이제 증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순간 이 새로운 균형점에 대한 예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세금 부분만큼 바로 가격 급등으로 전가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 물론 정도는 얼마나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도 또 이론적으로도 이러한 세금 부과는 원타임의 가격 상승을 야기를 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종부세 또 부동산세의 강화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라고 한 말 자체가 또 다른 어불성설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지방 재정과 국가 균형 발전을 가능케 하느냐?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확보가 되니까 그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로 지방에게 자금을 내려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동안에 목도한 바와 같이 똘똘한 주택, 똘똘한 부동산이라고 하는 말들이 오고 갈 수밖에 없죠. 결과적으로 지역의 낙후화는 계속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균형 발전이 아니라 오히려 양극화가 발생하고 지역의 낙후화가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유인 체제가 불합치합니다. 그 관내의 부동산 가격을 높이 올려주고 도로를 건설하든지 여러 생활 환경을 개선해서 그래서 더 많은 재산세를 걷고 그 재산세를 주민에게 돌려주는 그런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그런 교부세를 받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보다는 선심성 재정 지출로 어떻게 보면 정치화를 가속화시키고 지역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종부세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지역이 자발적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그런 요인을 막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오히려 역행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부세 도입을 할 때 제기했던 목적이 모두 달성될 수 없는 그러한 불합리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부동산 과세의 누진세율이 적정하냐? 역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금융자산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요. 동일한 소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차별을 하는 그런 세제이기 때문에 자산 축적에 부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 과세도 조세 귀착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은 매우 소수자에게 해당되는 거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 어떤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죠. 조세 정책으로 과연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재산을 보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3주택자에 대해서 6%의 세율이 적정한가? 적어도 17년 정도면 전 재산 간치 조금 과장된 것이긴 합니다만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정신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 부자와 빈자를 구분해서 적용하는 그런 가치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자의 재산은 뺏어도 좋다.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적 가치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별적 세율의 근거도 매우 자의적이고, 그리고 이러한 세금으로 개인의 재산을 뺏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동산세제가 자산 축적의 메커니즘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저축할 유인을 없애게 됩니다.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자산과 달리 거주의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하나의 주거 안정을 달성하면서도 또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러한 저축의 기회를 제공해 왔습니다. 더군다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기 자산을 보호하고 또 근로소득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부동산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의 강화는 자산 축적의 동기, 수단을 막게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이것이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 건설로 국민 소득이 창출돼 가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 국민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 조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미래 대한민국의 투자를 억제한다는 것이 더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과거 조선시대에 99칸이라고 하는 제약이 가져다 준 우리나라의 비극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합리한 세제가 왜 지금까지 남아 있느냐, 이것은 부동산에 대한 오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문에서 늘 얘기하는 자금이 부동산에 묶였다. 아니죠. 제일 큰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자금은 은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으면 판 사람이 있습니다. 구매한 사람은 자금이 묶일지 몰라도 그것을 판 사람에게는 자금이 오히려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금은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투자 자금으로 공급이 됩니다. 주택 수요 억제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킨다. 단기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무역할 때 수요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신규 주택만이 공급이 아닙니다. 매도하려는 사람들, 이러한 그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주택 가격은 안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공급이라고 하는 플로우 개념을 스탁 변수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공급하면 된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공공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을 하게 되면 당첨자에게는 로또와 같은 재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합니다만 시장에는 거의 영향을 못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급이 오히려 제약되는 그런 모순을 가져다 주게 되죠.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조세 규칙은 지주에만 간다. 헨리 조지라 이런 일부의 주장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부동산 공급은 장기적으로 매우 탄력적이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부동산 가격을 목표로 많은 정치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로 어떤 수요와 공급의 결과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의미를 우리는 부동산 가격의 하나를 신호로 보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을 늘리는 여러 가지 정책을 쓰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정책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부동산 가격 그 자체,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를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세금은 부자를 괴롭힌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것이고 이것은 갈등의 정치로 우리가 세뇌된 것일 뿐이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정의롭지 못한 갈등 정치의 사물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 모든 국민의 삶과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합리적인 세제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시장에서 발생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시장 효과, 뭐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죠. 원하지 않았던 그런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계속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험을 했고 또 그런 경험을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겪었던 경험인데 또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장 효과에 대한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종합적 부동산세 가져오는 시장 효과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래서 그 부분과 또 뭐 제가 생각하는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에 좀 첨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합부동산세 그 이중과세 논란은 끊임없죠. 그래서 사실은 근데 뭐 이 그 해법을 찾는 게 내 얘기만 해서는 사실은 되는 게 아니라 남이 어떤 생각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해야지 뭔가 이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이 부유세와 관련된 논란들이 사실은 굉장히 좀 큰데 글쎄요. 이게 뭐 제 입장은 뭐 부유세라고 치어서 하면 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제 재산세와의 어떤 관계를 명확하게 이제 가져가는 부분인데 사실은 뭐 프랑스의 부유세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근데 부유세도 그렇고 자산에 기초한 과세에 대한 부분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한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그런 그 자산세에 대한 부분도 뭐 순자산을 기초로 해서 뭐 세율로 따지면 0.5에서 1.5%니까 우리나라의 6% 최고 세율의 종부세는 지나치게 과하죠. 재산 가액에 다 부과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운영 수입 이상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산세와 관련된 그게 부유세 형태든 재산세 형태든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넘어섰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나오는 게 다주택자를 시장을 망치는 투기꾼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게 이제 정부가 갈라치기를 위해서 조장하는 굉장히 국민적인 정서를 조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이게 정서적인 그런 흐름을 갖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게 답이 아닌데 뭐 이게 어느 나라든 주택 한 채를 다 갖고 보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있지도 않고 있는 게 그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택을 임대해서 임차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이 사회가 유지하려 그러면은 누군가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우리나라는 다주택자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빼앗아 오면 시장이 진짜 망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사항들 단기적인 매매 시장의 가격 급등에만 너무 그 매몰이 돼서 그에 닥쳐올 우리나라 임대시장 전월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은 고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나가면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다음 정권은 사실 전월시장의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서 대처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재산세 전가 효과인데 이건 뭐 이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가 나와서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없을 수가 없죠. 재산세 전가 효과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증명해야 되는 이슈가 아니라 이게 시장 기재입니다. 작동하는 기재. 그걸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고 실제로 벌어진 현상도 보게 되면 최근 710 대책하고 그 전월세 상한제가 겹쳐서 그 효과가 증폭되긴 했는데 이 월세에 대한 우리의 시장 지표가 이렇게 뭐 마음에 드는 그런 전국을 알 수 있는 그런 지표는 사실 없어요. 근데 이제 부동산 114의 그 아파트 월세 지수가 2000년 초반부터 공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뭐 월세가 급격히 진행이 돼서 이제 월세 지수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나마 그거 가지고 좀
장기적인 시기열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한 1년 반여 기간 동안 경기도는 16%, 예? 인천이 12%로 서울은 10% 올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그래프가 한 6년, 7년간 굉장히 안정된 하락세로 가다가 월세가 갑자기 치솟으러 오르는 시점에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하고 끝까지 그렇게 가진 않겠지 했는데 지금도 전혀 완화되고 있지 않아요. 그 상승세가. 그래서 오늘 내가 뭐 관련된 그런 컬럼을 하나 쓰는데 퍼펙트 스톰이라고 지금 뭐 월세 시장에 관련된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에다가 종부세에다가 거기다 금리 인상까지 겹쳐가지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뭐 처음이 아니라 사실은 200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종부세가 부과되고 2006년도에 강화된 인별 합산에 강화된 6억 기준의 종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죠. 그때 뭐 노무현 대통령이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세요. 억소리 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시점인데 그때도 월세가 갑자기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시작이 되고서 종부세를 완화하는 앞에서 나왔던 뭐 그 조정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뭐 수용을 하면서 그 완화를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제 결실을 맺으면서 이제 월세가 주춤하기 시작했는데 한 3년의 기간 15% 올랐어요, 월세가. 그래서 이 월세라는 건 다른 나라도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는 매매가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크지만 월세는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기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뭐 3년간 15% 오르고 1년 반 동안 뭐 16%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상황. 뭔가 상당히 심각한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죠. 그래서 이 재산세 전가 효과를 우리는 2번씩이나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고 관련돼서 뭐 세율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부분은 논란들이 많죠. 너무 누진적이라 이거를 뭐 흔히들 뭐 재산세율은 보유세는 높이고 그 거래세는 낮춰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건 평균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일정 세율에 관련된 그런 구도에서 이제 발생하는 현상 요구 조건들이죠. 그게 이제 시장을 단기적이나마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현상의 경우에는 다 세율을 인상시킬 때 발생하는 그런 구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뭐 누진적인 데다가 최고세 6%고 막 이래서 이게 과연 적정한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평균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차별화된 그런 누진적인 구도에서 상위 그룹에서 부담하는 그런 세율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는 거고 그걸 이제 임대 가치로 이제 환산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지나치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저희 그 서울에 있어 아파트의 순수 월세 수준으로 계산했을 때 운영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한 2% 남짓이에요. 자산 가액에 비해서 연간 한 2% 발생하는 운영 수입입니다. 그런 구도에서 6%, 3% 이런 세율을 부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운용 수입 이상을 넘어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사실은 과하죠. 그래서 최소한 뭐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뭐 임대 수입의 한 30% 정도가 맥시멈이 아닐까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더해서 뭐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런 것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그 과연 종부세가 시장 가격 안정을 발생시켰느냐? 계속 반복한 경험인데 종부세는 가격을 급등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동일 세율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고가 주택만 올려요. 초고가 주택만. 근데 사람들의 수요가 초고가 주택이 올라가면 고가 주택으로 수요가 밀려나거든요. 이게 풍선 효과죠. 그러니까 강남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 강남 아파트에서 수요를 올려버리면 동부권에 있는 저쪽 뭐 도동항으로 넘어가고 거기도 뭐 규제로 묶어버리면서 경기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풍선 효과에 대한 경험을 노무현 정부도 했고 문재인 정부도 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올려버리는 거죠. 다 올려버리는 거. 그래서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가격 안정에 대한 부분은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게 경험을 통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뭐 처음에는 이게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논란이 이전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을 됐는데 이제 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참 손대기가 거꾸로우니까 이걸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해서 좀 막아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사실은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공식적으로 매기는 게 그렇게 안정성 있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파트에 우리가 뭐 다 동일한 특성을 지닌 재화이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 공시 가격 산정이 가능하지만 단독주택 뭐 이런 거 토지 뭐 이런 거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내가 실제로 팔 수 있는 가격보다 공시 가격이 높아 보면 사람이 미쳐버리죠. 그러니까 이 공시 가격의 어떤 현실을 높이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맥시멈 뭐 90% 아파트에서 달성할 수 있는 기준으로 모든 부동산 유형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그건 제가 생각하는 한데 그 방법은 하향 평준화를 해야 돼요. 가장 그 높일 수 없는 단독주택이라 그러면 단독주택에서 그 달성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아파트도 거의 맞추는 거죠. 근데 문제는 더 걷고 싶으면 세율로 조정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뭐 애매하게 뭐 현실화율을 가지고서 조정하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그래서 뭔가 직접적인 그런 세율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되느냐? 뭐 저는 기본적으로 재산세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뭐 그게 기존의 부유세 기능을 유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그건 따로 가야죠. 그건 국민적인 합의를 가지고서 접근해야 되는 이슈인 거고, 그다음에 세율 편차에 대한 뭐 분명히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이 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재산세 비중을 높인다라는 거는 뭐 여러 학자들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들이 그 부담을 지게 하고 1주택자 하나도 안 지게 하는 그런 구도는 원하는 재산세 그 부담의 증가, 세율의 증가에 대한 효과를 우리가 얻어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거죠. 결국은 다 올려버리고 그런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제 힘들게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재산 수율이 낮아요 그러는데 그건 평균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거고, 뭐 1주택자 빠져나가고 뭐 빠져나가고 뭐 이러면 결국은 남는 그 보유세나 종합부동산을 부담하는 그런 계층의 경우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너무 지나친 그런 누진적인 세율 구조는 분명히 개선이 돼야 되고요. 재산세와 그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과세 표준에 대해서도 상향 그 표준화도 표준화고 얘기할 수도 없죠. 하여튼 그보다는 하향 평준화해서 세율로서 관리하는 그런 구도가 적당하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종부세의 중요한 타겟이 다주택자인데,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라는 그런 긍정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그게 이 사회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역할에 대한 부분을 무시를 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다주택자가 분명히 뭐 우리가 지금 겪었던 것처럼 이 전세를 레버리지로 해서 그 투자를 하는 그런 투기적인 행태를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걸 사실 관리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가장 투기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많이 쓰는 게 보유 기간입니다. 단기적인 자본 차익을 누리지 않는 투자라 그러면 투기적인 행태가 아니다라고 이제 뭐 가정을 한다 그럴까요? 기준을 삼는 거죠. 그 외에는 사실은 없으니까. 사실 보면 1주택짜리 투기적인 행태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한 연구를 임대하고 있는 전월세 주택과 1주택 소유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비교를 해보면 전월세 주택,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1주택보다 2배 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대소득세라든가 이런 자본 차익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누릴 수 있는 그 시장 주체가 1주택자거든요. 1주택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투기적인 행태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주택자들로 돌릴 수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고 함께 가려고 그러면 많은 부분 재산세나 양도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줘야 될 거고, 결국 이게 수익이니까 그게 수입으로 달성이 안 되면 결국 임차인의 전가가 되는 거죠. 양도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세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자본 차익을 임대소득 대신해서 누리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이게 흥미로운 게 전세가의
상승분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이 미래에 누릴 수 있는 자본 차익을 먼저 챙기게 하는 구도예요. 그래서 이 양도소득세도 사람들의 수익성에 굉장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그런 재산세 전가 효과가 전세의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 이제 구도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그런 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부담의 완화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게 뭐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로 통합이 되는 구도에서 그 월계를 짠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택으로 요구가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엔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반대라고 하고 있어요. 이걸 자꾸 털어내려고 그러니까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꾸 지금 이제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가지고 부유하다, 지금 현재 종부세 해당자들도 부유하다고 생각해서 가세하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 종부세를 부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부유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확신을 못 가지겠다.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들 투자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국민적인 합의가 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저는 이제 만약에 부유세로 돌린다 그러면 순자산에 대해서 가세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걸 제가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비난을 많이 받을 것 같긴 한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옆에 있는 그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신문에 여러 번 났던 케이스입니다. 정말 어떤 그 노부부가 사시는데 젊었을 때 그냥 크게 소득이 많은 직업에 종사하지도 않으셨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집을 한 채 더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연금이, 국민연금이 너무 적으니까. 국민연금이 너무 적은데 그것 때문에 자기들은 이제 연로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없을 때 대비해서 집 한 채를 이렇게 더 이제 마련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마련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월세를 받아가지고 연금에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분들도 최근에 뭐 종부세 해당이 됐다고 뭐 하는 기사가 저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은 이게 정말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볼 때 정말은 1세대 2주택에 대해까지 그렇게까지 많은 어떤 그 제도적인 어떤 그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하면 이의를 제기하고 싶고요. 이러한 분들이 어찌 보면 사적 임대에 대한 공급을 늘리고 있는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공적 임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니까 사적 임대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급을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저 1세대 3주택 정도는 정말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부분은 우리나라 이제 특수한 시장,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게 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1세대 2주택으로서 지금 말한 그런 케이스들, 그 케이스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포용할지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불이익을 줘가지고 어렵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세미나를 끝내려고 저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